무려 3000년간 이어온 고대 대제국 이집트, 황금 마스크, 각종 거대 신전 등 그 신비로운 유물들은 알 수 없는 경외감을 주며 현대의 우리들까지도 매료시킵니다. 하지만 찬란한 유물에 비해 그 300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박물관에 가서 유물을 봐도 멋있긴 한데, 그래서 투탕카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람세스 2세는 뭘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갸우뚱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고대 이집트 역사의 핵심적 부분들을 쏙쏙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 무려 메머드가 살아 숨쉬던 기원전 32세기에 개창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 문명이 의뢰 그렇듯 이들 역시 강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 나일강에서죠. 길이 6700km의 나일강은 그 주변이 기막히게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때문이죠. 나일강의 발원지인 에티오피아 고원에는 주기적으로 큰 비가 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류의 물이 흘러 넘쳐 하류까지 콸콸 쏟아지고 매년 7에서 10월 동안 나일강은 범람합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나일강은 넘쳐 흐를 때 수천 킬로미터 밖에 온갖 영양 넘치는 흙을 다 쓸고 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람기가 끝나고 물이 빠지면 강 주변은 매우 비옥해져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 인구가 증가해 도시가 생기고 나중에는 다른 땅에다가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짓는 관계 농업까지도 발달합니다. 강 덕분에 문명을 이룬 이집트인, 그들에게 나일강은 알파이자 오메가,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는 다양한 도시국가들로 발전하는데, 이때 이집트를 크게 둘로 나누면 나일강 상류인 남쪽의 상이집트 집단, 나일강 하류인 북쪽 하이집트 집단이 있었습니다.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지도자는 각각 이렇게 생긴 왕관을 썼죠. 이 도시국가들은 서로 아웅다웅 치고받게 되는데, 그러다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 티니스가 먼저 상이집트를 통일하더니 나중엔 하이집트까지 정복해 기원전 3150년 최초로 이집트는 통일됩니다. 그리고 왕관도 상하이집트의 왕관이 합쳐진 이중 왕관으로 통합됩니다. 최초의 왕조 제1왕조가 들어섰고, 영광의 초대 파라오의 이름은 메네스였죠. 나르메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1왕조 이후 이집트 왕조는 마지막 제32왕조까지 무려 3120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나일강 전체를 거머쥔 절대 권력자 파라오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핵심인 토목, 치수 사업을 독점하고 절대적 왕권을 차지했죠. 수천 년 전의 전제 군주. 그렇다면 이 파라오들은 당시 무엇을 원했을까요? 진시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시황이 죽음을 두려워해 영생을 누리고 싶었듯 파라오 역시 그랬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다면 파라오는 영생의 방식이 사뭇 달랐죠. 파라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이 미라가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인은 독특한 생사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앙에 따르면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그 두 개가 모두 온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육신이 썩어 없어지고, 따라서 영혼이 육신과 분리돼 저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을 안 썩게 보존해야 집 나간 영혼이 다시 육신에게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하면 영혼은 한 차원 높은 존재인 아크로 승화되고, 아크가 된 인간은 사후세계로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참 독특한데 그들이 이런 세계관을 구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아무리 땅이 메말라 죽어가도 때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쩍쩍 갈라지던 땅은 순식간에 비옥해져서 농작물이 돋아나죠. 때문에 이집트인은 자기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질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사후관념이 생긴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라오는 죽어서 아마포로 칭칭 감겨 미라가 되었죠. 죽어서는 미라를 통한 영생을 꿈꾸면서 현생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누리던 그들이었는데, 그런 파라오들은 기원전 28세기 초기 왕조 시대가 끝나고 이집트 고왕국이 들어서자 힘이 더더욱 커집니다. 참고로 이집트 왕조는 왕조를 시기순으로 구분해 고, 중, 신 왕국으로 나눕니다. 고왕국 때가 되면 파라오들은 사후를 준비하는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이제는 미라를 넘어 더 웅장한 것, 무덤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원래 파라오들은 무덤을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한 단만 쌓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7세기 즉위한 파라오 조세르는 뭔가 더 특별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 1단으로 되겠어? 난 선대 왕들
말보다 위대해. 6단으로 묘를 쌓아라. 그래야 영혼이 좌표 찍어서 육신으로 후딱 돌아오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계단식 피라미드이자 최초의 피라미드, 조세르 피라미드입니다. 현재 이집트 사카라에 위치해 있죠. 이는 후대 파라오들에게 선풍적인 피라미드 열풍을 불러왔고 너도나도 웅장한 무덤을 짓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피라미드도 워낙 짓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후대 파라오의 피라미드들은 정작 예산 부족이나 기술 결여로 미완성인 채 남겨지거나 나중에 어그러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조세르는 제위 당시 뛰어난 건축가 이모텝이 있어서 피라미드를 완성했지만 후대에는 그런 뛰어난 건축가가 드물었죠. 하지만 어쨌든 시행착오를 통해 건축 기술 자체는 발전을 거듭했고, 조세르 사후 한 세기 뒤에는 쿠푸 왕으로 잘 알려진 쿠푸가 파라오에 등극합니다. 그의 치세 동안 이집트는 고왕국 최대급으로 번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쿠푸 왕은 당연히 누구보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싶었습니다. 마침 당시 이집트 건축 기술도 빌드업이 되어 있겠다. 마침내 쿠푸 왕은 피라미드 건축을 명령.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인 기원전 26세기 쿠푸 왕의 대피라미드가 완성됩니다. 이 웅장한 무덤은 폭 233m, 면적은 260만 제곱미터에 달했고 총 230만 개의 블록이 쓰였으며 피라미드 돌 하나의 무게가 평균 2.5톤, 전체 무게는 거의 600만 톤에 달했죠. 현재 우리가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이집트 기자의 세계 피라미드 중 가장 큰 것이 쿠푸왕의 피라미드입니다. 그 웅장한 스케일을 보고 당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10만 명의 노예가 40년간 지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학자들은 1만 명만으로도 충분히 건설했을 것이라고도 보며, 또한 건설 노동자들도 노예가 아니라 징발된 자유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노예를 채찍질해가며 억지로 짓게 만들면 마감 처리를 대충 하거나 고의적 사보타주가 행해져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은 꽤 좋은 대접을 받았죠. 돈 받고 일했고 식사로 고기도 잔뜩 대접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쿠푸왕의 피라미드 이후 다음 파라오들도 너도나도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피라미드를 지었죠. 그렇게 이집트 기자에는 피라미드 군락지가 생깁니다. 참고로 제4왕조의 파라오 카프레는 피라미드에 더해 권위를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그 옆에 있던 거대한 바위를 하나 통째로 깎아 스핑크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힘과 인간의 지력을 갖추니, 즉 위대한 파라오를 상징했죠. 그렇게 피라미드를 엄청나게 짓던 이집트 왕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대사업을 매 왕마다 벌이면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덜납니다. 때문에 파라오는 차츰 돈이 떨어져 가고 그 권위와 영향력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기원전 22세기 중반이 되자 이상기후가 찾아와 나일강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파라오는 이때 권위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파라오의 권능은 나일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강이 메마르고 농업은 파탄났죠. 자연히 왕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온갖 반란이 일어나 파라오 체제는 무너져 버렸고 수많은 지방 귀족들이 너도나도 독립해서 이집트는 여럿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게 고왕국이 멸망하고 이집트에는 최초의 혼란기 제1중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 중, 신 왕국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혼란기가 찾아왔는데 이를 중간기라 부릅니다. 제1중간기 때는 130여 년간 춘추 전국시대 마냥 각 나라가 각축전을 벌였고 파라오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는데, 하지만 결국 이집트는 다시 통일이 됩니다. 기원전 2055년 가장 강력했던 테베 지역 출신 파라오 멘투호테프 2세가 이집트를 재통일해 이집트 중왕국을 개창한 것이죠. 중왕국은 워낙 나라가 피폐해지는 시기를 겪으니까 고왕국 때의 위세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왕국 시대 문화예술을 재현하려는 시도도 많이 했고, 결국 나중에는 부흥에 성공. 제12왕조의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 때에 이르러서는 지방 귀족들을 다 쳐내 무너진 파라오의 권위를 다시 세웠으며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중왕국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중왕국은 그 위세와는 걸맞지 않게 자존심 상하는 최후를 맞게 되는데, 바로 기원전 18세기 갑작스러운 이민족의 침입으로 몰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힉소스족이었죠. 힉소스는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셈족 출신 집단으로 자신이 원래 살던 지역에 기근이 생긴
챙기자 이집트로 물밀듯이 남하했습니다. 이들은 굳이 따지자면 로마 시대 게르만족과 비슷했죠. 힉소스는 이집트에 대거 정착했는데 몰려온 숫자가 매우 많아서 나중에는 이집트의 각종 요지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집트에도 게르만족식 엔딩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굵어진 힉소스는 아예 이집트를 삼키겠다고 다짐, 군사를 일으켰고 이집트 왕조를 기어이 멸망시키고 힉소스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족에 의한 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집트 제2 중간기이죠. 물론 힉소스도 이집트 전체를 장악한 건 아니고 하 이집트를 주축으로 삼고 상 이집트는 완전 점령하지 않고 조공만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랑캐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라니 이집트는 자존심에 거대한 스크래치가 났죠. 힉소스 강점기는 기원전 17에서 16세기 동안 1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찬란했던 자신의 문화를 잘 아는 이집트인들은 힉소스를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 이집트는 반드시 힉소스를 무너뜨리리라 칼을 갈고 있었고 기원전 1550년 상 이집트의 파라오로 아흐모세가 즉위했는데 힉소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그는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반드시 힉소스 것들에게 복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린 아직 약해. 그러니 내 치세 향후 10년간 철저히 군대를 단련시킨다. 그 뒤 힉소스로 쳐들어가서 하 이집트를 수복하겠어. 그리고 10년간 국력을 오로지 군사력에만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만큼 이집트 백성들은 후순위로 밀려나 열악한 상황에 고통받았죠. 그러나 민심은 파라오의 정책에 공감해서 대체로 큰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아흐모세는 드디어 군대를 이끌고 힉소스에게 쳐들어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기원전 1539년 힉소스를 이집트에서 몰아내고 오히려 힉소스족의 출신지 팔레스타인까지 쳐들어가 그곳의 보물들을 모조리 약탈해 돌아왔죠. 이로써 이집트는 다시 영광의 통일을 달성, 제18왕조가 세워지니 이것이 바로 이집트 신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신왕국 때 이집트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신왕국은 탄생부터가 전쟁에서였으니 그 군사력은 매우 강력했죠. 그래서 신왕국 6대 파라오 투트모세 3세도 군사력을 이어받아 19년간 주변 지역으로 무려 17번의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타니, 히타이트, 아시리아, 우가리트, 누비아 등 이집트의 주변국들이 모조리 복속되고 이집트 영토는 중동까지 늘어났죠. 이집트는 드디어 나일강이라는 폐쇄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중동까지로 주도적으로 세계관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렇게 국가는 부강해지고 파라오의 권위는 또다시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죠. 그런데 파라오가 또 강해졌습니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또 멋진 무덤을 짓기를 원했죠. 그런데 달라진 건 이번엔 피라미드는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피라미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도 눈에 띄다 보니까 파라오가 죽으면 온갖 도굴꾼들이 보물을 싹 다 도굴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신왕국 3대 파라오 투트모세 1세는 일찍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슴 웅장해지는 무덤은 짓고 싶은데 도굴은 안 당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결국 그가 내린 답은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황량한 사막 돌산 골짜기에다가 무덤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묘실은 커다란 안반을 뚫고 그 깊숙이 만들어 감춰놓기로 했죠. 그렇게 현재 이집트 룩소르에 기밀 왕묘가 지어졌고 후대 파라오들도 너도 나도 그곳에 무덤을 짓는데 이렇게 조성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왕가의 계곡입니다. 이것이 그 모습인데 이 웅장한 고대 왕묘를 보려면 인천에서 날아가 이집트 룩소르 국제공항에 도착 후 30km 정도 가면 됩니다. 도굴을 피하려다 보니까 이런 공동 왕묘가 나온 건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도굴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굴은 포기하기엔 리턴이 너무 큽니다. 나라의 가장 진귀한 보물들이 진열되는 꿀단지였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마을은 도굴을 통해 마을 전체가 대대손손 먹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어질 당시에는 보안이 삼엄했고 파라오는 여전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신왕국 전성기는 계속 이어지고 하트셉수트 장제전으로도 유명한 여왕 하트셉수트 때에는 상업적으로도 이집트가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왕국도 잘 나갈 때 한번 삐끗하게 됩니다. 바로 당시 이집트인들이 증오했던 신왕국 10대 파라오 이크나톤 때였죠. 이크나톤은 기원전 1353년 즉위했는데 그 당시 이집트의 권력 구조는 불안정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은 강했지만 그러다 보니 그 옆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해 파라오의 권위를 합리화해주는 사제 계급이 덩달아 너무 권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크나톤은 이런 사제의 권위를 낮추고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가 쓴 방법은 종교를 손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제들은 태양신 아몬라를 섬기는 아몬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아몬 신앙을 필두로 사제들이 너무 강해졌다. 그럼 약화시키려면 옳지, 아예 종교를 갈아엎자. 이집트 신화에는 태양신이 많잖아. 그럼 아몬 신이 아니라 다른 태양신인 아톤 신이 가장 세다고 밀면 되겠네. 그럼 아톤 신의 권위와 함께 내가 강력해지겠지 하고 아몬을 부정하고 아톤을 주신으로 바꿉니다. 세계 최초로 일종의 종교 개혁을 한 셈이죠.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것이었죠. 이크나톤은 나의 권능으로 못할 게 없다. 그렇다면 아예 못 박자. 아톤 말고 다른 신은 아예 믿지 마. 신은 오로지 아톤만이 존재한다 하고 다신교이던 이집트 신앙을 유일신교로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집트 신들의 이름은 모조리 신전과 묘에서 삭제되었죠. 이러니까 당연히 사제 포함 이집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했습니다.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를 무마하려면 이크나톤이 나라를 잘 다스리든 정복을 하든 해서 권위를 크게 세워야만 했죠. 그런데 이크나톤은 오히려 매우 무능했습니다. 그는 아주 낭만적인 이상주의자여서 정치나 국제정세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신앙만 깊으면 신이 해결해준다며 모든 걸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중동 영토는 방치되어 이민족이 들끓었고 각종 정책도 모두 낭만 이상주의에 빠져 현실과도 안 맞았습니다. 결국 그런 권위 없는 이크나톤이 사망하니까 사제들은 개혁을 다시 원상복귀시켜 아몬 신앙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이크나톤과 아톤 신앙은 기록말살형에 처해져 그 동상과 신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유물은 있어서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지만요. 이런 기록말살 작업은 이크나톤 다음 파라오 때 이루어졌는데, 이때 파라오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투탕카멘이죠. 사실 투탕카멘은 멋짐이 흐르는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와는 다르게 매우 힘이 약한 파라오였습니다. 그는 불과 10살의 즉위한데다 근친혼으로 인해 각종 유전병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에 아몬 신앙을 믿던 기존 사제들은 투탕카멘을 꼭두각시로 이용하여 이크나톤에 대한 기록 말살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투탕카멘 아버지가 이크나톤이니 투탕카멘은 자기 아버지를 부정해야만 했죠. 그런 투탕카멘은 결국 18살에 사망하게 됩니다. 가장 영향력이 없었던 만큼 그의 묘는 초라한 편에 속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존재감이 없던 덕분에 투탕카멘의 묘는 왕가의 계곡에 있으면서도 거의 도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22년 투탕카멘의 묘가 발굴되었을 때 온갖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가장 약한 파라오 묘였음에도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강력했던 파라오의 묘는 어땠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리고 투탕카멘 이후에는 또다시 네임드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바로 람세스 2세이죠. 그는 기원전 1279년 즉위했는데 이집트는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크나톤이 워낙 아무것도 안 한 바람에 중동에서는 이집트 영향력이 약해지고 그 틈에 이집트를 위협할 새로운 세력 히타이트가 성장해 있던 것입니다. 히타이트는 이크나톤의 무능을 틈타 영토를 확장하여 원래 이집트 땅이었던 요충지 카데시를 점령해 놓고 있었습니다. 카데시는 지금의 싱가포르 같은 당대의 무역 중심지.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를 몰아내고 이곳을 되찾아서 이집트가 다시금 패권을 되찾기를 원했죠. 결국 기원전 1274년 람세스 2세의 이집트군이 출격해 무아탈리 왕의 히타이트군과 카데시를 두고 맞붙게 되니 이것이 역사적으로 연구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전투 카데시 전투입니다. 양측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외로 그 누구의 완벽한 승리 없이 거의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최고의 군사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전략 전술을 아무리 써도 서로가 서로를 버텨낸 것입니다. 결판이 안 나니까 그 이후에도 또다시 전쟁을 벌였는데 그마저도 승부가 안 났고 결국 나중에 가면 양측 다 전쟁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한 발 물러서기로 하고 이번에는 카데시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도 역사 최초의 평화조약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렇게 끝은 났지만 람세스 2세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타이트를 꺾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자존심 강한 람세스 2세는 역사를 입맛에 맞게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카데시 전투에 대해 신전의 벽화로 서사시를 만들어서 자기 덕분에 이집트가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선전한 것입니다. 파라오답게 뻥도 크게 쳐서 자신이 혼자서 적 수천 명을 도륙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모 때문에 람세스 2세는 자존심과 자아도취가 센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숭배할 신전인 아부신벨 대신전을 짓게 했는데, 이 신전의 석상을 보면 3명의 신 가운데 람세스 2세도 떡하니 앉아있도록 조각되어 그는 살아생전부터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파라오의 위엄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이집트 전통 왕조의 마지막 황금기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 이집트는 급속히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된 전쟁과 건설로 국고가 탕진이 된 데다 이후 파라오 람세스 3세 때가 되면 이집트에 강력한 이민족 집단인 바다민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막아내느라 이집트는 추가로 국력을 소모했죠. 결국 격퇴에는 성공했으나 국력이 바닥났고 파라오의 왕권은 또 약화됩니다. 이때를 틈타서 이크나톤 때 개혁하지 못한 아몬 신앙 사제들이 권력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왕조는 쇠락하고 이집트는 내분으로 또다시 분열됨으로써 제3중간기에 돌입하게 되죠. 이제 이집트는 완전히 예전의 위용을 잃습니다. 이집트 남쪽에는 흑인 계통의 제국 쿠시 왕국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들이 혼란을 틈타 이집트를 점령했고 최초의 흑인 파라오 왕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중동의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지배도 받았죠. 물론 기원전 7세기에는 이집트가 잠시 땅을 되찾았으나 그 다음에는 당대의 거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또 점령해버립니다. 이번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런데 이 지점이 이집트 역사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페르시아 식민지가 되자 이집트 역사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니 기원전 4세기 이집트 바다 너머의 왕국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는 그 유명한 정보광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순식간에 페르시아 전역을 정벌하고 헬레니즘 제국을 세웠죠. 그런데 이집트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알렉산더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는데, 이로써 이집트는 엉뚱하게도 다이렉트로 그리스 문명권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사망 이후에는 제국을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나눠 갖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집트 지역은 알렉산더의 충신 프톨레마이오스가 차지하고 그가 파라오 자리에 앉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인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된 것이죠. 이 전무후무한 그리스 왕조가 바로 마지막 이집트 왕조 제32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이 체제는 300년간 이어지게 되는데, 의외로 이집트는 이때 잠시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세워졌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실크로드와 바다 해로의 교차점이라는 기막힌 위치 선정을 자랑했고, 결국 인구 100만 명을 찍고 파로스의 등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등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번영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이집트도 마침내 끝이 다가오게 됩니다. 기원전 51년이 되자 이집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가 권력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후 내부 권력 투쟁에서 패해 실각하게 되었는데, 그때 재기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과 손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에는 로마가 지중해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사실상 로마의 보호국이 되어 있었으니 그녀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은 로마였죠. 어떻게든 로마와 커넥션을 만들어 권력을 다시 잡고 싶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명한 카이사르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가 이집트에 들르는 일이 생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때 자신의 필살기를 써서 카이사르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로 다짐했죠. 바로 유혹 스킬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남성을 유혹해 매료시키는 플러팅 스킬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나이 20대이던 클레오파트라는 50대의 카이사르를 은밀히 만나 유혹했고, 결국 카이사르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배려하며 로마에도 데려갔고, 곧 그녀는 높아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마침내 다시 이집트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 측근들의 배반으로 암살된 것이죠. 클레오파트라의 후원자는 사라졌고 그녀는 로마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여전히 이집트의 지배자이기는 했으니 막 엄청나게 아쉬울 것은 없었죠.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여기서 그만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가 사라진 로마는 실력자들인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두 축이 로마를 두고 다투는 국면이 되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서 가만, 이 둘 중 한 세력에 붙고 그 세력이 패권 다툼에서 이긴다면 우리 이집트의 안전을 보장받고 나중에는 이집트가 예전의 위세를 되찾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각을 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집트 파멸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가 선택한 이는 하필 안토니우스였죠. 안토니우스는 당시 이집트 관리 직책이기도 했고 여색을 탐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찾아가 유혹했고 안토니우스는 홀랑 넘어가서 그녀와 사랑에 빠졌죠. 그러는 한편 로마의 권력 갈등은 날로 심각해졌고 마침내 기원전 1세기 후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두고 한판 붙게 되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이때 이집트군을 보내 안토니우스와 연합을 구성해 적군에 맞섰습니다.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은 옥타비아누스보다 훨씬 전력이 강했습니다.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전투 하나만 이기면 공을 인정받아 더 강력한 이집트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었죠. 그렇게 기원전 31년 양측의 운명을 가를 악티움 해전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는 그만 안토니우스군이 대참패를 해버립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병력은 열세였지만 유연하고 뛰어난 전술로 상대편을 격파한 것이었죠. 결국 안토니우스는 자결했고 클레오파트라 역시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가 조리돌림 당할 바에 우아하게 죽음을 택하겠다 하고 스스로 독사를 물려 자결했습니다. 여담으로 그녀도 죽음은 두려워서 의사와 의논하여 여러 차례 실험해 본 뒤 가장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종의 독사를 골라 물렸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대가 끊어졌고 기원전 30년 고대 이집트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고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줄 잘못 서서 왕조가 아예 파탄에 이른 것이죠. 이로써 기원전 3150년에서 기원전 30년까지 지속된 고대 이집트는 긴 역사를 뒤로 하고 종언을 고했습니다. 메머드가 살아 숨쉴 때 세워진 나라가 로마 카이사르 때까지 이어지다가 끝났습니다. 역대 국가 중에서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경우가 있었나 싶습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는 워낙 예전이라 현대인들과 역사적 접점은 크게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웅장한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걸 보면 문화의 힘이란 위대하다고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대 이집트가 멸망하고 나서 이집트 지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는 식량 생산량 하나는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멸망 이후 로마에 편입되자 로마는 이집트를 아주 쫙쫙 쥐어 짜내 풍부한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집트는 로마의 빵바구니라는 별명도 지어졌습니다. 한편 파라오 체제가 무너졌으니 이집트의 전통 신앙도 종말을 고하죠. 로마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고 이후 점점 기독교화되면서 이집트의 전통 신전들은 이단으로 탄압받아 폐쇄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간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가 약해지고 7세기부터는 이슬람 제국에게 정복되어 이슬람화가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 전통 문화가 희미해지고 이집트인은 아랍인으로 편입되죠. 그러다 오스만 제국 영국의 지배를 거치다가 이집트는 1922년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고 현재는 이집트 공화국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졌던 대제국은 그 문화는 사라지고 찬란했던 유물만을 남긴 채 영원히 잠들어 있죠.